거기 이제 보시면은 좀 넘어가서 연구 방법론이라는 게 있죠. 연구 몇 페이지인가요? 6페이지. 그러니까 이 연구 방법론은 논문 서론 부분에 들어가기에 필수 조건이죠. 그래서 또 조금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서론이라는 것은 뭡니까? 서론이라는 것은 내가 뭐뭐 할 것이다. 내가 뭐뭐 할 것이다 이거죠. 이게 서론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글을 쓸 것이다. 그리고 어떤 범위를 가지고 쓸 것이다. 이게 이제 서론이다. 그러면은 근데 이 논문을 쓰려는데 문제가 뭐냐? 그래서 이제 뭐뭐 할 건데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글을 쓰는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쓸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뭐냐.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방법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 연구에 대한 대상이 누구냐. 그 다음에 방법을 사용할 때 어떤 도구를 쓸 것인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인터뷰도 있고 설문지도 있고 데이터베이스 어떤 퍼센테이지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걸 가리켜서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리켜서 질적 연구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거 약간 반대된 거지만 양적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적 연구하고 양적 연구를 뭐냐면, 그러니까 질적 연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학문적이고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이런 통계 분석적 그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과학적인 것들, 양적 연구는 실험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 많죠. 실험. 어떤 가정을 세워놓고 그 가정을 이 과정이 맞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실험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논문은 실험, 요건 이제 과학적이고 우리는 지금 인문계통이죠. 우리는 사회과학이 자연과학이 아니죠. 이제 우리 황 박사님 같은 분들은 자연과학 논문을 쓰신 거죠. 화학을 하셨으니까. 이건 이제 실험, 그러니까 실험에 대한 이론, 이런 것들, 가정을 증명해 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우리는 그게 아니라 사회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럴 때, 연구할 때, 우리가 가장 우리는 지금 특별히 신학을 공부하죠. 신학이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신학은 내가 성경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어떤 성경적 본질. 자, 이것을 이제 영어로 말하면 비블리칼 온톨로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적 본질에 근거한 논문이어야 되겠죠. 그냥 논문이 아니라 성경적이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세상 학문하고 틀리기 때문에 신학은 반드시 성경적이냐. 근데 우리가 논문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논리성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창조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하나의 사회과학. 요게 지금 사회과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셜 사이언티픽 메소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회과학적인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성경적 본질과 더불어서 사회과학적인 연구 방법론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논문을 쓸 수는 없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특별히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왜 동원하느냐 이유가 있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컨텍스트, 이걸 이제 상황이라고 하죠. 상황 혹은 contextualization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상황에서 이 글을 써 나가는 것인가. 그래서 요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 요게 지금 항상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논문이죠. 우리의 논문 안에는 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신학이기 때문에. 일반 학문이 아니고, 일반 학문 사회학문 하면 되고, 그럼 우리 또 어떤 목사님들은 성경적인 것만 다루면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두 개가 다 필요하다. 그 다음에 현 시대 상황, 나의 백그라운드, 이런 컨텍스트가 필요한 거죠. 이건 텍스트라면 컨텍스트죠. 어떤 흐름 속에서 연구하느냐. 그래서 우리 논문은 이 세 가지 성격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 신학적인 논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학문하고 틀리죠, 내용. 다른 학문은 이것만 써도 되고, 아니면 이것만 써도 되고, 그래서 그냥 뭐 자기 철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적 본질이 중요하죠. 비블리칼 언톨로지가 있느냐, 본체가 있느냐. 그게 이제 특별히 우리 학교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반드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1번, 또 2번, 3번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공통적인 요소를 갖고 있되 가장 중요한 성경적 본질 위에 논문을 써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논문에 써나가는 방법은 그 성격은 사회과학적인 성격이다. 그러나 그 초점, 성경과 사회과학을 동원해서 맞추려고 하는 초점은 컨텍스트다. 상황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에 비로소 제대로 신학 논문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교, 개혁주의 신학 학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주의는 특별히 이런 게 다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개혁신앙의 선배들이 말했던 내용들을 온톨로지로 가지고 있어. 본질로 가지고서 그 내용을 이끌어갈 때에 우리가 그냥 성경적으로 이끌어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증명해야 되고 공격히 반론을 해야 되고 또 논리가 있어야 되고 그러려니까 사회과학적 이론들, 그냥 일반적인 이론들, 문학 이론, 또 글 쓰는 이론들을 우리가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과학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신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이요. 그 다음에 우리의 내가 지금 이 논문을 씀으로써 교회에 대해서 현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또 어떤 컨트리뷰션 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하면 우리가 상황을 잘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논문을 쓸 때마다 틀리죠. 이게 지금 한국 상황인가? 이민교회 상황인가? 아니면 이민 사회 안에서 특별히 뭐 일단 크리스찬 비즈니스인가? 크리스찬들이 비즈니스를 행할 때 어떤 게 성경적이고 왜 그게 성경적이고 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느냐, 자 이런 것들을 상황화를 시켜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것만 시키면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상황에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성경적 본체론을 잊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같이 융합이 되어 있습니다. 논문에는 여기에 우리 개혁 신학만이 갖는 그 논문의 특징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걸 많이 논문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이걸 빠뜨리죠. 이런 걸. 그러니까 여기다 초점을 많이 맞추고 여기다 초점을 많이 맞추는데 요걸 제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데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융합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논문의 성격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 개혁신앙을 이렇게 지향하는 논문이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너무 빵점이다. 너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빠지면 안 되죠. 가장 중요한 1번이고 이거 2번이고 3번이다. 그러나 이게 항상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서론본론 결론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항상. 이걸 의식해야 진짜 이 신앙적 논문, 그다음에 개혁신학적 논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엉뚱한 논문을 쓰게 되죠. 자유주의 신학 논문, 아니면 세상적인 심리학적 논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죠. 피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뭐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 어떤 대상과 어떤 도구를 사용할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서론에서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서론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서 그 내가 지금 쓰려는 게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필요성을 쓰는 거죠. 여기는 지금 내가 어떻게 써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컨그리게이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타겟이 될 수 있겠죠. 타겟을 말하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글을 써 나갈 때 내가 어떤 수단 방법을 쓸 것인가, 도구를 말하죠. 수단, 도구, 수단, 방법 다 똑같은 말이죠. 앞에 방법이 있죠. 수단.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단이 뭐냐면 질적 연구일 것인가, 양적 연구일 것인가. 우리는 대개 질적 연구라고 했죠. 이론적인 배경을 쓰고 이론적인 그 흐름을 따라서 써나가는 어떤 실험이라는 게 아니고, 그러나 이 질적 연구에 포함되는 게 아까 그 뭐라고 했습니까? 설문, 인터뷰, 자, 이런 것들 다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이제 현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만 지금 한 페이지로 쓸 수가 있죠.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이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써나갈 것인가? 그리고 타겟이 뭔가? 그리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내가 써내려갈 것인가? 여기 지금 요거만해도 필요성, 그 다음에 대상, 방법, 도구, 요거만 써도 서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쓰려는 걸 이런 규격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죠. 그래서 서론은 반드시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없으면 서론이 그 다음에 이제 중구난방에 글을 쓰게 되죠. 여기 분명하게 세워져야 되죠. 이게 지금 성격이고 서론을 이렇게 써나간다. 서론, 자, 여기서부터 이제 풀어나가는 거죠. 내가 지금 이걸 쓰는,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맨 뒤에 가서는 뭐냐면은 여기 내가 이렇게 다 연구를 했는데 결국에는 결론부터 해야겠다. 결론. 결론은 이 뭡니까? 내가 이제 문제를 제기해 이런 방법을 쓰고 이런 대상을 가지고 이런 타겟을 가지고 이런 연구를 통해 세본 결과 이게 문제 제기했던 내용은 확실한 답을 얻었다. 근데 이 답이라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다. 여기 지금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겸손한 거죠. 나는 여기 이를테면 뭐뭐 할 것이다에 대해서 매우 조그만 부분을 다뤘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있다. 어떤 제안이냐? 그러니까 제시죠. 제안 혹은 제시. 어떤 논문이든지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요거 한 페이지, 요거 한 페이지 쓸 수 있어요. 앉아서 1시간, 2시간만 생각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요 방법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대상이 어떻게 되고, 도구가 어떻게 되고, 요게 지금 이제, 자, 요게 서론이 첫 번째라면은, 1장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방법들을 질적 연구를 할 때에, 그 다음에 그 이론들을 다루겠죠. 어떤 이론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서 인용을 하겠죠. 내가 거기에 대한 자원을 충분히 안 갖고 있고 생각을 많이 했어도 주관적이 안 되고 객관적이 되려면 인용을 했죠. 그러니까 인용을 내가 처음에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해한 것을 분석한 것을 평가하고, 자, 이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됩니다. 요게 이제 이론. 그래서 요게 지금 이론, 그 다음에 이론 하나, 둘, 이 정도로 그게 이제 2장과 3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4장에서는 여기 지금 이해하고 분석하고 평가의 내용을 이제 여기다가 종합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장이 결론이 되는 거죠. 자, 이
디민 논문이나 PhD 논문이나 석사 논문은 항상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만국 공통적인 논문의 형태. 그러니까 요게 벗어나, 요게 지금 벗어나서 마음대로 쓰고 잘못된 글을 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뭐할 것이다, 문제 제기 방법. 자, 요 순서에 맞춰서 풀어나가는 게 이론이고, 그 이론을 이제 평가한 내용들을 사장에 쓰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내가 인용했던 것들을 보니까 내 제기했던 것이 이러이러한 점에서 맞다. 그리고 나는 그래서 이런 것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런 답을 얻었다. 그러나 그 결론에 가서는 총 이제 평가한 것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쓰고 매우 제한적이고 제시를 하지만 후속으로, 제한이 뭐냐면 후속 연구. 자, 이걸 연구 다음에 내 뒤를 따라서 이러이러한 연구를 나는 여기까지만 지금 제한된 연구를 했으니까 더 연구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붙이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형태가 어떤 논문이든지 미국 논문이건 한국 논문이건 이런 형태를 따라야 되고 요 안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어떤 면에서 간단하죠. 그리고 이건 아카데믹한 분야이지만은 굉장히 학술적으로 깊이 공부하는 거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증명해 나가는 설득 과정이고, 그리고 나를 지금 가르치고 논문을 심사하는 교수에게 내가 설득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러니까 논문은 누구나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설득할 때 객관적인 설득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논문이 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학문적인 대단한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학술적이면서 내가 매우 제한된 분야에서 이 부분만큼은 증명하고 싶다라는 내용이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논문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죠. 너무 쉽게 생각해서 안 되지만 너무 이게 어려운 게 아니죠. 적어도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작은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뭔가 다른 지도교수를 설득하고 싶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래 맞아, 당신 정말 맞다, 잘했다. 자, 이렇게 들을 수 있다면 논문이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뭐 학계에 발표한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전체.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평생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문이라는 것은 누구나 언제든지 쓸 수 있다. 이런 형태를 가지면 되는 거죠. 이런 형태에 따라서 내가 뭐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이제 인용할 수 있는 그 자료들을 얼마만큼 많이 모으느냐, 요령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요령들은 이제 제가 여기다 많이 써놨습니다. 이를테면 요즘에는 그 좋은 것들이 많죠. 컴퓨터 뭐 엑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자기가 내가 어디서 책을 읽었는데, 이를테면 책을 읽다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그럼 그 인용한 부분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누가 제목, 어떤 제목을 가지고 어떤 출판사, 어떤 연도, 몇 페이지에 이걸 썼다 하는 걸 여러분이 이제 타이핑을 하든지 해가지고 남겨놓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다가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은 나는 이것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평가했다는 걸 같이 써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들을 인용하는 거죠. 그런 조각들이 굉장히 많으셔야 되죠. 그런 조각들이 평상시에 늘 생각하고 다니면서, 근데 생각하고 반드시 그거 가져가 태블릿 가져가면서 하시든지, 아니면 조그만 노트 이런 걸 가져가면서 하시든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아니면 그렇게 3x 5인치 그렇게 카드 있죠. 인덱스 카드 요만한 거, 그것들은 호주머니 놓고 다니시면서 이제 그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모아질수록 이제 논문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여기 인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풍부한 논문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걸 나중에 배열하고 맞춰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글을 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많이 모아놓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은 그렇지만 학문적인 자료들이 중요하죠. 뭐 매스컴에서 나오는 거 이런 거 말고, 매스컴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게 나오는 거 말고 책자, 전기 간행물, 학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달라져야 되죠. 매거진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쓸 수 있습니다. 매거진에 나오는 거. 그렇지만은 그냥 라디오, 뭐 텔레비전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글들을 쓰려면 벌써 에세이가 되고 잘못된 글들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런 그 포맷을 가지고 써내갈 때 항상 생각하고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단계에서는 이 자료들을 모으는 것이다. 모을 때 그냥 모으면 안 돼요. 그리고 생각하다가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1분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반드시 기록을 남기셔야 돼요. 기록을 안 남기면, 그 다음에 기록으로 남길 때 분류해가지고 남겨야 되죠. 무엇에 대한 것이다. 답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도서관이나 학교 도서관 가보면은 인덱스 카드가 있어요. 요만 아까 말한 3Y5인치에 거기 보시면 뭐 260.2-A, B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저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저자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살았는지, 이 사람의 작품이 뭔지, 그 다음에 지금 요 책은 무엇에 대해 쓴 건지, 그 밑에는 목차가, 그 다음에 1항목은 뭐고, 2항목은 뭐고, 이게 한 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찍던지, 찍어도 되고, 근데 찍어가지고 보관을 잘해야 되죠. 그 다음, 그건 직접 인용이고, 간접 인용, 그걸 내가 내 말로 쓰고, 패러프레이스 해가지고, 내 말로 쓰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 평가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인용한 것을 카드로 얻었다. 그럼 3개가 돼요, 항상. 그렇게 해가지고 컴퓨터에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엑셀을 쓰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뭐 앱 같은 걸 동원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요 3가지가 갖춰져 있어야 그 다음에 논문을 제대로 써나갈 수 있지. 안 그러면 아무리 자료를 많이 모아도 그냥 모아놓으면 정신없어요. 헷갈리기만 하고. 그러니까 타픽이 뭔지, 작은 타픽이 뭐고, 이것은 내가 논문 이론을 쓸 때 어느 부분에 포함시켜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써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밑에 인용한 데가 한두 문장 인용한 것은 무엇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다 써먹을 것이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인용하고 항상 놔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에 또 읽을 때는요, 또 생각이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 게 이게 부분적이네. 한 번 더 읽어보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도 그렇죠. 저도 설교를 한번 이렇게 딱 써면은 적어도 설교를 한 5번은 고칩니다. 타이핑해가지고 읽어보면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제 버릴 거 많이 버리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이라도 이제 이 시간에 해야 될 걸로 주제를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고치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마음에 들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그리고 이걸 또 쉬운 말로 풀어야 돼요. 성도들이 알아들을 성도들의 수준은 낮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이민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 그 정도 수준에 맞춰야 되죠. 전 여기서 강의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설교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이해했던 것을 쉬운 말로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어렵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아주 무식해졌어요. 왜냐하면 일부러 무식해져야 돼요. 저쪽에 펜실베니아 목회할 때 모든 내가 단어는 초등학교 5학년 이상 안 쓴다 결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자 뭐 사자성 이런 거 절대로 안 쓰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민 오신 분들이 80년대 수준에 딱 머물러 있잖아요. 80년대 용어를 가지고 그분들을 상대하고 이러니까 좋아하고, 또 설교를 오래 또 지루하지 않고. 자, 이런 게 필요하죠. 논문에서는 좀 다릅니다. 논문을 쓸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문적인 것들을 가지고 쓰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연구 방법론을 쓸 때, 아까 카드 쓴다고 말했죠. 카드를 쓸 때 오른쪽에다가는 자기가 이해한 정도를 계속 써나가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쓸 때는 아까 제일 처음에 직접 인용한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내 말로 쓴 게 있고, 바꾼 거 있고, 그 다음에 바꾼 것이 1, 2, 3으로 나갈 수 있겠죠. 내가 일주일 전에 이해한 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생각해보니까 아니네, 이 글이 본문이 그런 초점이 아니네 라고 생각하면 또 하나를 더 쓸 수 있어요. 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논리적으로 대열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죠. 이런 노트들 굉장히 중요하죠. 노트를 저도 그냥 유튜브 보면 딱 듣고 있다가 반드시 기록합니다. 그냥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것 굉장히 많죠. 1불도 안 되는 건데. 오래 가잖아요, 이런 것, 노트들이. 컴포지션 노트북, 이런 걸로 제가
자, 이런 노트들이 제가 한 뭐 5, 60권 됩니다. 되게 이제 지금은 컴퓨터로 쓰니까 이제 상관없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쫙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남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책 쓰는 것 같이 그러니까 책에다가 낙서를 많이 하시는 분이 제대로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저자가 잘못했다. 뭐가 옆에다 쓰는 거죠. 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 책은 내가 누가 빌려줄 수가 없어요. 지저분하고 그렇게 해야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글이든 다 마찬가지죠. 그냥 읽고 있으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금방 잊어버리죠. 다 잊어버려요. 남는 게 없어요. 어떤 책이요? 좋긴 하다. 근데 뭐가 좋아? 말해보란 말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자기 걸로 안 만들었으니까 그러죠. 저자 것을 그냥 염탐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걸로 삼아야 돼. 내 걸로 삼으려니까 적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손이라는 게 신비한 말이 있는 겁니다. 적으면 내게 되는 거예요. 적으면. 그대로 적는 게 아니라 내 걸로 적으니까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걸 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 방법론 거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까지 했던 비슷한 말인데 연구 주제의 목적이 무엇인가? 논문의 목적을 분명하게 수술해야 된다. 연구 주제가 중요한 이유 무엇인가? 목적에 논문을 써야 하는 이유를 써야 된다. 논문을 써야 되는 이유죠. 어떻게 이 연구 주제를 다룰 것인가? 연구 주제를 다루는 방법론을 의미하는 연구 주제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밝혀야 된다. 이 연구 주제에서 예상되는 결과는 무엇인가? 연구 주제를 씀으로 예상하는 결과, 즉 학문적 기여도를 적어야 한다. 결론은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밝혀야 된다. 다른지입니다. 자, 이런 답변을 찾지 못했다면 이런 답변을 찾기 위한 작업으로 들어가야 된다. 찾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연구 착사, 내 아이디어가 어떤 자료에 근거하는가? 반드시 자료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 아이디어만 쓰면은 수필이 되고, 그 다음에 주관적 글로 끝나버리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쓰려는 주제에 대한 문제점이 뭐고, 아까 말한 메인 이슈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게 무언가. 그 다음에 그 주제를 내가 써갈 때 배경이 되는 자료가 뭔가. 배경, 자료를 얻는 것들이죠. 주제에 대한 배경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알고 있는가. 저 네 가지가 이런 네 가지를 생각하면서 자료를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가나다라 이렇게 네 가지 써놨죠. 어떤 글을 읽을 때 요걸 가지고 요걸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글을 읽고 요 대답을 할 수 있는 글을 읽어야죠. 그게 바로 자기 평가죠. 자기가 평가하는 글이 되겠죠. 항상 요 네 가지 연구자의 책상에 어떤 자료에 근거하고 있는가, 문제점과 이슈가 뭔가, 또 이 주제에 대한 배경 자료에 근거했는가, 주제의 배경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알고 있는가.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서론을 쓸 때 굉장히 유익하죠. 근데 여러분이 서론을 꼭 이거 서론을 일단 써놓고 답을 안 해도 돼요. 그다음에 아까 인용한 이런 것들을 쭉 읽다 보면은 우리가 가닥이 잡히죠. 내가 지금 써야 할 것들이 뭔가 가닥이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내가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맹탕이다. 이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서론을 써도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한 이거 써놓으셔야겠죠. 이 정도는 뭐 말 것이다, 왜 필요한가, 자 이런 걸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 본문을 인용 분석 평가하면서 이걸 좀 고쳐갈 수 있죠. 조금씩. 그러니까 꼭 이런 대로 쓰시지 않으면 되죠.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틀이고 틀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고쳐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은 유용하게 여러분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연구 논문 계획안, 리서치 프로포절이라고 그러죠. 이게 리서치 프로포절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이걸 내기까지.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교수님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런 논문 쓰겠습니다. 그럼 패스. 다시 써보세요. 자, 이렇게 이게 바로 리서치 프로포절이죠. 그래서 그 코र्स옥을 모두 다 마친 다음에 보통 코र्स옥 마치고 제2 외국어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자격을 줍니다. 학교에서는 전부 다 어디 학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야 논문을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유럽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은 학교 가자마자 프로포절 내가지고 그때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코र्스웍을 다 한 다음에 논문을 씁니다.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공부한 분들하고 유럽에서 공부한 분들하고 차이는 뭐냐면 유럽에서 공부한 분들은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세요. 대화가 힘들어요. 물론 학문적 깊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유럽에 갔으니까. 거기는 코스웍이라는 게 없고 딱 가면 교수하고 만나가지고 네가 쓴 논문을 처음부터 프로포즈를 내고가지고 그 다음에 같이 교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문제에 대해서 딥다운 해가지고 쓰고 또 고치고 쓰고 고치죠.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있는 지식이 있어요. 자신 있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 공부한 분들은 뭐냐면 이를테면 코스웍이 18과목. 그러니까 3학점씩 18과목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면 저 방면 다양하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깊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한 분들은 이렇게 뭐든지 조금씩 알고 있어요. 어떤 분야든지. 그러니까 제가 이를테면 저는 구약신학을 전공해요. 구약신학. 구약신학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신학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은 다르죠. 또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이를테면 내위기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갔습니다. 내위기에 나타난 대속제일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보다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처음부터. 근데 미국에서는 구약신학, 신약신학, 해석학 전부 다 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유럽에 가서 공부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그러니까 통하는 거죠. 통하고 깊이 있게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유럽에서만 공부한 분들 보면 고집 세가지고 절대로 다른 사람 수용 못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공부한 분들은 굉장히 좀 수용을 잘해요. 말하면 대화가 통하고.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문하는 성격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게 공부하지만 코스를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코스, THM이나 TM도 그렇고 코스를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일단 연구 논문 하나 써보면 그 다음에 계속 쓸 수가 있어요. 다른 것들도. 이게 이방면 내에 한번 쓰면 다른 것들도 계속 써나갈 수 있고 소논문을 계속 써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에 있는 분들은 그 한 논문에 목숨을 걸고 쓰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게 코스웍이 없었기 때문에 폭넓은 지식이 없습니다. 거의 깊이 있는 지식만 있지. 여기 차이점. 여러분이 여기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이제 할 수 있으면 유럽에서 하면 좋고. 자, 거기 논문 계획안 보시면은 연구 논문을 쓸 때는 연구 논문 계획안이 본격적으로 논문을 쓰기 전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타이핑이 좀 틀렸네요. 여러 가지가. 계획 안에 들어가야 하는 필수적인 사항은 연구 주제, 어떤 토픽이냐, 프로포즈 타이틀, 주제에 따른 비블리오그래피, 참고문헌들, 또 주제를 전개해 나가는 목적, 컨텐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막연하다 그러면은 좋은 책들, 제가 이게 공부할 때 어떤 과목이든 제일 처음 실시간 책들을 많이 소개하거든요. 그럼 그 중에 가장 좋은 텍스트가 될 만한 책을 하나 고르셔가지고 맨 뒤에 보면 비블리오그래피가 있죠. 비블리오그래피가 있고 그분이 비블리오그래피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쭉 책을 넘겨보면은 밑에 각주 풋노트에 가장 많은 각주를 인용한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찾냐면 이제 논문 쓰다 보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이비 이렇게 쓰죠. 라틴어로 똑같은 책을 인용함, OPCIT 이건 다 비슷한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저자가 또 사용하고 또 연구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말에는 상계서 이렇게 썼죠. 우리말은 말 어렵지만 논문 쓸 때는 상계서 들어보셨어요? 여기 뭐냐면 앞에서 게시했던 이미 나왔던 그런 말입니다. 이런 말 요즘에 잘 안 쓰죠. 위에 글 영어로 다 표기합니다. 이비 오피사이티. 자, 이런 걸 보면서 한 책을 보면서 밑에 각주에 이비드라든가 오피사이티가 많은 것들을 보면 이분이 이 글을 쓰면서 무슨 책을 가장 많이 인용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책을 여러분이 읽으시는 거죠. 그게 그 방면에서 가장 깊이 있는 독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책을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좋은 책 텍스트를 하나 뒤에 본 다음에 쭉 읽어본 다음에 리스트를 뭐 10분이면 5분도 안 걸리죠. 그런 다음에 밑에 각 줄을 뚜루룩 넘기면서 보면서 이분이 책을 쓰면서 가장 많이 인용한 그 책 한두 권 그걸 이제 뽑아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글을 쓸 때 여기에 의존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너무 시간 안 걸립니다. 그렇게 해봐야 뭐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 책을 여러분이 사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죠. 굉장히 여러분 좋은 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을 써 나갈 수 있겠죠. 그분이 책을 썼을 때 비블리오그래피를 인용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셔야 할 것은 주제를 전개해 나가는 목차 내용, 컨텐츠죠. 연구 방법론. 자, 그 다음에 특히 방법론에 들어간 논문을 장별로 나누어 장별의 성격을 간략하게 밝힌다. 여기 아까 그러니까 이론이 얼마나 길어지냐에 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 요 인용하고 보도한 게 많아질수록 이론이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보통 논문이 5장, 6장을 넘지는 않습니다. 6장. 많아 6장이죠. 7장까지 나간 논문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서론, 선행연구에 대한 이론. 아까 선행연구라고 했죠. 선행이라는 것은 앞에 영어로 precedent라고 하죠. precedent research. 지금 여기 결론에 이르기 전에 미리 내가 연구했던 내용들. 여기 다른 사람 책을 말합니다. 여기 다른 사람 책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들을 계속 기억해 나가는 거죠. 이 평가는 맨 나중에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다 안 해도 되고 그냥 적어놓은 것만 갖고 있다가 이해하고 분석하는 게 필요하죠. 자기 말로. 그래서 여기 지금 다시 쓴다 할 때는 패러프레이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내 말로 쓴다. 쉽게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다시 re-explanation. 이렇게 두 가지, 이게 지금 이해하고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순전히 자기 말로서. 자, 이럴 때 이렇게 썼을 때도 인용을 밝히셔야 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다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썼어도 내가 어떤 책을 인용해서 평가했다. 이게 이제 일종의 간접 인용이죠. 간접. 직접 인용은 보도록 가지고 따옴표로 쓰는 거고, 따옴표를 가지고 쓰는 것이 직접 인용이고, 이건 이제 간접 인용이죠. 그 다음에 이게 완전히 내게 되면 이제 내 거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인용 안 써도 되는 거죠. 완전히 자기 걸로 문장 흐름까지 표현했으면 안 써도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선행 연구가 가장 중요한, 요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요게 이제 인용하고 이해하고 분석하는 게 길어졌을 때는 요게 장이 한 장, 두 장, 맥시멈 세 장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논문이 1장, 2장, 4장, 5장, 6장까지 나가고 보통 논문이 5장에서 끝납니다. 1장, 2장, 3장 요 두 개가 이론이고 4장은 평가하고 5장은 결론이다. 자, 이렇게 거의 모든 논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들이.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교수는 실제로 계획안을 통해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료의 기반을 두고 주제가 정해졌는지 하는 것을 본다. 목차. 목차가, 여러분, 목차를 벌써 적는다면 논문이 벌써 3분의 1 정도가 쓴 사람이랑 마찬가지. 목차가 정해졌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있고 자료를 모은 목차가 바로 정해지겠죠. 자, 그 밑에 약간 내려가 보시면 연구 주제 선택하는 게 있죠. 1번. Selection of Research Topic. 가능한 한 연구 주제 선택에 있어 많은 시간을 쏟으며 적절한 자료를 숙독하는 게 좋다. 그래서 여러분이 숙독할 때 이걸 책을요 한 권을 갖다가 다 읽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아까 말한 10년 걸려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실 때 그러니까 그 책을 읽지 말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책을 평가하는 리뷰를 읽어야죠. 리뷰는 보통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아무리 길어야 5페이지밖에 안 돼요. 리뷰. 그 책을 평가하는 거. 그 다음에 논문을 읽으실 때는 내가 이 논문을 정말 깊게 충분히 읽고 싶다. 그러면 뭘 읽으시라고 했냐면 그 개요, 영어로 앱스트랙이라고 하죠. 앱스트랙.
앱스트랙은 뭐냐면 그 논문을 축약해 놓은 거죠. 축약해 놓은 거. 그러니까 그 논문을 쓴 사람은 반드시 이걸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리 길어봐야 논문을 200페이지, 300페이지 썼어도 이건 2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20페이지를 읽는 데는 이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논문 하나 읽을 때 제일 처음에 서론 읽고 두 번째는 결론 읽으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짧게 읽었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조금 더 자세히 깊고 읽고 싶다 그러면 축약을 읽으시면 되죠. 근데 여러분이 250페이지, 300페이지나 되는 책을 다 읽으시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그냥 따라가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서론, 결론, 축약 이렇게 읽으시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논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쓰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 시간도 줄이고 그 다음에 다양하게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세도 이제 있고 또 시간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리뷰는 이 책이 어떤 책인가를 평가하는 리뷰고 이제 거기에 앱스트랙이 있고 그래서 리뷰는 다른 이제 아까 전기 간행물질 여기서 찾아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책이 있으면 책의 타이틀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리뷰를 알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뭐죠? 웹사이트 치면 돼요. 그럼 다 나오죠. 근데 이제 무료로 하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너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어떤 학자가 쓴 웹사이트, 학자가 쓴 리뷰나 이걸 보셔요. 학자가 쓴 리뷰.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뭐 들어가면 알 수 있잖아요. 이름 치면은 이분이 어떤 학교 교수라든가 혹은 그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이런 거 금방 나오죠. 그러니까 그걸 먼저 확인하고 그 구글에 들어가시면 다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분의 리뷰를 보면은 이 책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책이 나온 다음에 3년에서 5년 안에 다 나옵니다. 리뷰. 그러니까 좋은 전기 간행물들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그 디알러지라는 그 잡지가 있어요. 디알러지라는 잡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ATLA 제가 접속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다 영어로 된 겁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KISS, RIS, DPI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한국말로 돼 있어요. 근데 영어로 된 것도 한국말로 번역된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교도소관 거기 가서 여러분이 인터넷 쳐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제목 그 다음에 앱스트랙도 나와요. 근데 그건 이제 더 깊게 하시려면 돈을 내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많이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계속 질문을 해가면서 글을 써나가야 한다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거기 제가 그런 말을 써놨죠. 예해가지고 무엇에 견해는 어떤 견지에서 볼 때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는가. 자 이런 게 이제 평가하는 방법이죠. 중요한 질문이 없는 것은 연구 주제가 될 수 없다. 항상 질문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주요한 질문을 보조하기 위해서 부가 질문. 아까 SQ라고 했죠. 여기 지워버렸는데 그 RQ는 Research Question, SQ는 Subsidiary, 부가적인 질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질문들을 늘 의식하면서 글을 읽는 게 중요하다. 자, 연구 주제 선택 보세요. 연구 주제 선택이라는 거.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내가 지금 뭘 연구하지? 그 다음에 왜 이 연구주제를 택했지? 많은 주제 중에서 이것을 택한 이유. 그때 뭘 읽다가 이게 좋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게 이게 나를 대변하는 것 같다. 이럴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연구 주제 영역. 어떤 영역을 내가 연구할 것인가. 범위를 밝히는 거죠. 연구 주제 목적. 목적은 반드시 밝혀야 되죠. 그래야 글을 목적 있게 써나갈 수 있겠죠. 자료를, 그 다음에 방법, 연구 주제를 어떻게 풀어가거나 전개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연구 주제 답픽으로 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내가 다른 사람이 생각도 안 해본 거 내가 써야겠다. 내가 용기는 가상한데 자료가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반드시 있을 만한 토픽을 여러분이
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해야 되겠죠. 자료들을 쭉 읽어보면서 아, 내가 이 방면에 쓰면 자료들이 많겠구나. 이렇게 거꾸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연구 주제, 문제점과 목적을 공식화하라. 아까 앞에서 말한 6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질문과 목적을 문서로 만드는 과정,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문제를 일으킨 주요한 인물이 누군가? Who says it is problem? 이렇게 말할 때 그러니까 인물을 우리가 찾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이것이 문제가 되게 되는가? For whom is it a problem?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누군가라는 거죠. 네, 문학이란 말은 여기서 어떤 문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책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확정하고 있는가? Are these confirmed in literature as well? 문서들이죠. 문헌들이죠. 문학이라 하지 말고 문헌으로 고치시면 좋겠어요. 문헌에서도. 연구자는 자료를 읽거나 글을 읽으면 항상 질문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이 질문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서술문으로 읽지 말고 질문으로 읽어라. 뭐 어떻다는 건가? 왜 이런 말을 쓰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계속해 나가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연구 주제는 문제와 연관을 가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문제를 가졌다는 문제를 누군가에 의해 또는 어떤 글에 의해서 해결되는지 또는 해결할 수 있는지 늘 고심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그 다음에 단순한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질문에 답해야 된다. 객관적인 증거란 말은 선행 연구를 하면서 학자들이나 또 그 이론들을 가지고 자기 의견을 서포트해 가는 거죠. 계속해서 내 주장이 아니고. 그 다음에 동시에 논문을 쓰는 당사자가, 프린트가 틀림이 많네요. 당사자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연구자의 입장을 분명히 고수해야 한다. 그래서 연구자는 어떤 문제를 인정하는지 부정하는지 아니면 문제를 살펴보고 분석하는 입장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관적이라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객관적이 되는 거죠. 주관성이 있지만 그게 학자들의 서포트를 받고 논리적으로 내가 써가면 그게 설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성이 머무르지 않고 객관성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로 사용하는 용어를 설명하라. 자, 여러분들이 용어를 쓸 때 용어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자유주의 이렇게 말을 합시다. 자유주의라는 게 뭔가를 여러분이 설명해 주셔야 되죠. 왜냐하면 자유주의라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자유주의, 저 사람이 생각하는 자유주의 다 틀리거든요. 뭐 이를테면 제가 한국 가가지고 총신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유주의, 바르트는 자유주의입니다. 이렇게 하면 옳습니다. 박수를 쳐요. 근데 만약 이게 장로교 신학교 와가지고 바르트는 자유주의입니다 하면 몰면 맞아요. 왜냐하면 그쪽은 바르티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 미국에서 PCA라든가 이런 학교 와가지고 바르트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쫓겨나죠. 근데 USA에 가서 바르트 이야기하면 아주 좋아요. 만족해요. 그러니까 이 PCA에서는 자유주의가 뭐냐면 바르트가 자유주의죠. 그 다음에 USA에서는 바르트가 정통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자유주의 하면 용어가 분명히 되겠죠. 무엇을 자유주의로 규정하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제일 처음에 쓸 때 여기 지금 서론에서 이론 들어갈 때 거기다가 용어 정리, 터미널로지, 용어 정리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뜻이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들도 달라집니다. 논문에서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틀릴 수 있잖아요. 자기 글을 내가 이해하는 교회. 그러니까 본 논문에서 교회란 이렇게 쓰는 거죠. 그다음 뭐 이제 일단 개혁신학이란 본 논문에서 개혁신학이란 16세기 칼빈이 주장했던 신학의 내용을 말한다. 혹은 개혁신학이란 칼빈을 중심한 영국의 청교도들 중에서도 장로교 계통의 학자들이 주장했던 신앙 고백의 내용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터미널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을 쓰면서 이걸 안 쓰면은 중구난방이 되고 이게 무슨 건지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용어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맨 앞에 용어 정리가 없으면 논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단어라도 완전히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이를테면 아가페. 그럼 아가페가 뭔가? 아가페가 다 틀립니다. 사람마다. 뭐 하나님의 사랑, 아니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철학적에서도 그렇고 아가페는 그냥 일반적인 사랑도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랑을 묘사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는 건지 이거 용어 정리가 있어야 돼요. 논문에 지금 어떤 걸 쓰고자 하는 것에 따라서 용어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보수주의 마찬가지죠. 보수주의죠. 보수주의가 뭐냐? 보수주의라는 것은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성경대로 문자들 성경의 통일성, 성경의 무호성을 철저하게 유지하려는 그런 신학 사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수주의 쓰고 안 그러면 또 달랐어요. 보수주의가 넓은 보수주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 정리를 안 하면은 논문에 전체적으로 혼동이 온다. 반드시 맨 앞쪽에 용어 정리를 해야 되죠. 교회랑 예. 용어 정리는 기준을 사전이냐 아니면 기준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연구에 나가고자 할 때 연구에 전체를 쓸 때 그 범위 안에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하면은 교회라는 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니까 교회라는 것은 뭐 구약의 교회도 구약 카할이라는 교회가 있고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말 뜻이고 그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여기 본문에서 쓰고자 하는 교회는 20세기 미국에 있는 그 한인 교회를 말한다 이런 식으로 딱 제한되게 그래야 그 논문답지 안 그러면은 교회가 뭐 초대교회인지 중세교회인지 현대교회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들끼리 모이는 카타고 교회인지 모르잖아요 전혀. 그 제한을 두면서 분명한 용어 정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논문에 용어 정의가 안 들어가면 못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처음에 항상 내가 지금 논문을 쓰면서 많이 쓰는 단어 정도를 앞에다 놓는 거예요. 배열해가지고 자 이제 보수주의란 본 논문에서 보수주의란 이러이러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수주의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정의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를테면 영지주의. 자, 이제 맨 앞에 영지주의에 대해서 논문을 써요. 그러면 영지주의라는 게 너무 광범위합니다. 나스티시즘. 왜냐하면은 요즘에도 영지주의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본 논문에서 영지주의란 성경에서 말하는 골로새서 요한일서에 나타난 이단으로서의 영지주의를 말한다. 여기 이제 성경 논문을 쓰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비교 연구, 종교 비교 연구를 쓴 사람은 뭐냐면은 본 논문에서 영지주의란 혼합 종교, 20세기의 뉴에이지 무브먼트의 혼합 종교를 말한다.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또 18세기 내가 만약에 영지주의를 그 한 부분을 잘라서 다루고 싶다. 그러면은 그 성경도 아니고 초대교도 아니고 적어도 AD 4세기부터 뭐 몇 세기, 15세기까지의 통용되었던 혼합 종교 사상을 말하는 영지주의다. 이렇게 교회사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내가 영지주의라고 쓸 때는 이런 범위 안에 쓴다는 거죠. 이걸 밝히는 거죠. 그거를 알아내는 방법이 저희 지식으로는 그렇죠. 영주주의라는 단어를 일단 구글 쳐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 그런 적합한 거를 찾아서 넣어야 되는.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논문을 쭉 써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처음에 안 하고. 나중에 쭉 써가면서 제가 만일에 이제 영주주의가 이단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그 영주주의가 이단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됐어요. 언제냐면 영주주의는 이단이다라고 말했을 때는 AD 4세기까지만 해당돼요. 그 뒤로는 영주주의가 그냥 일반 속에 스며들어가지고 영주주의인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논문을 쓰는 내용과 방향과 쭉 써나가면서 영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읽는 독자들은 영주주의가 언제를 말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쓰려는 사람만 아는 거죠.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20세기 이다. 현대 이를테면 그 WCC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영주주의적 입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 연구 논문에서 다루는 것은 19세기, 20세기에 나타난 혼합 운동으로서의 영주주의를 표현하는 말이다. 이렇게 용어를 하는 거죠. 써나가면서. 그러니까 다 틀리는 거죠. 시대마다 틀리고 환경마다 다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논문의 엉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용어 정리라는 게 앞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어떤 의미로 쓰느냐, 그게 굉장히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용어라는 게 너무 무한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말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이를테면 칼바르트가 역사라고 말했을 때, 역사란 이렇게 말할 때, 칼바르트 역사, 우리가 말하는 역사 완전히 틀립니다. 칼바르트의 말하는 역사는 내가 말하고 이 본 논문에서의 역사란 역사를 이해하고 해석한 주관적인 역사를 말한다. 이게 칼바르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말할 때는 굉장히 객관적인 역사를 말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칼바르트가 썼던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독일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게슈히테 이렇게 쓰죠. 독일어로 히스토리 이렇게 두 가지를 쓰는데 칼바르트가 역사에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거죠. 우리는 역사로서의 역사고 이 사람은 해석으로서의 역사죠. 그러니까 본 논문은 게슈히테를 말한다. 그러면서 해석으로서의 역사만 역사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역사를 강조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안 믿어요. 왜냐하면 칼바르트가 역사 말하는 건 그건 초월적인 역사를 말하고 해석으로서의 역사지 실제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장신 쪽에서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성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총신 쪽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성을 믿습니다라는 거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뭐냐면 우리는 히스토리로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는 말이고 저쪽에서는 게슈히테 역사로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해석되고 이해되는 역사를 믿는 거지 실제 역사는 안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어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역사지만 이렇게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이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그 논문의 흐름과 많이 쓰는 용어들을 규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써놓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써나가려고 하는데 가장 앞으로 많이 사용될 단어가 이 단어일 것 같다. 그 단어를 적어도 한 10개 정도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그 종을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써가면서 용어를 다시 정리를 해야겠죠. 재정리. 다시 리데피니션이 필요한 거죠. 용어가. 그래서 자, 거기다 제가 예를 써놨죠. 주로 사용되는 용어를 설명하라. 컨셉츄얼라이제이션. 방법론. 자, 이를테면 아까 영주주의 말씀 계속 봅시다.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영주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썼는가? 자, 이럴 때 특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 주제를 가졌다 하자. 그러니까 지금 연구자가 뭘 쓰려고 하냐면 영주주의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전후서에 나타난 영주주의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연구 주제가. 자, 그러면 1차 자료, 2차 자료를 읽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처음에 영주주의는 무엇인가? 영주주의의 배경과 역사적 배경과 사상이 무엇인가? 그다음 고린도 교회로 보낸 고린도 전서를 보낸 배경은 무엇이고 후서를 보낸 내용은 무엇인가? 그러면 과연 그 영주주의에 대한 선 지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가? 그런 것들을 주석이나 또 연구 자료를 통해서 서포트하는 거죠. 자기 생각에도. 고린도 서신 외에 다른 서신에서도 영주적 배경을 찾아볼 수 있는가? 자, 이런 게 이제 방법론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부가 질문. 거기 보시면 그러면 연구 논문 계획안, 연구 방법론의 서론에 해당되는 가상적 주요한 질문으로서 바울과 영주주의의 관계. 바울과 영주주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바울은 영주주의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골로새서를 쓸 때, 고린도전서를 쓸 때, 자,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걸 쓸 수 있겠죠. 자, 질문을 물었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가상적인 답변, 하이포테시스, 가설이죠. 가정적인 답변을 미리 써보는 거죠. 바울은 이랬을 것이다. 틀리면 나중에 서포트하는 자료가 없으면
바꾸면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분명히 영지주의를 의식하고 썼다라는 걸 자료를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서포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답변을 내려놓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예를 거기다 써놨, 예를 제가 충분히 쓸 수는 없었는데 그냥 이렇게 논문을 제가 쓸 수는 있지만은 너무 길어서 안 써놨습니다. 자, 이렇게 연구자가 결론으로 내릴 답변을 미리 서론에서 방법론에서 밝히는 것이다. 이때 참고 도서를 소개해야 된다. 이를테면 고린도 교회의 영지주의, Investigation of the Letters to the Corinthians by Walter Schmittals. 자, 이런 글들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죠.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런 토픽을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Gnosticism in Pauline Epistle 이렇게 쓰면 되겠죠. 바울 서신에 나타난 영지주의 이렇게 찾아보면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여러분이 그 중에서 내가 어떤 자료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걸 이제 아까 말한 것들은 리뷰 앱스트랙에 들어가가지고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시간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겠죠. 논문 쓴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만 아니죠. 이런 것들을 많이 모으면 되는 거니까 자료를 모으느냐 못 모으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상의 책들을 소개하면서 연구자의 가정적 답변이 내가 결코 이거 내가 혼자서 그냥 주관적으로 내뱉은 말이 아니다. 봐라. 아무개도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아무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이렇게 지시를 받고 있다. 그러면 객관적이 되는 거죠. 가상적인 답변을 제시하면서 거기 서포트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논문 구조가 지금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연구자가 만약 자연스럽게 글을 쓸 수 없다면 방법론을 밝히지 못한다면 분명히 연구 주제에 관련된 자료들을 읽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거달기 정도로 낮은 지식에 머무르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면 아직 논문을 쓸 때가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연구 계획표.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만드셔야 돼요. 연구 계획표 보시면은 플래닝을 해야 되죠. 연구 논문 계획안을 만들어 가지고 일정표를 만들면 되겠죠. 내가 적어도 이때까지는 무슨 자료를 모으고 이때까지는 어디까지 써나가야겠다. 이런 어떤 이 시간표를 여러분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1장부터 내가 언제 자료를 어떻게 모으고 언제까지 모으고 이런 목표가 뚜렷해야 되겠죠. 뒤쪽에 참고문헌. 연구 논문 계획안은 본문의 서론임을 잊지 말자. 참고 문헌들은 제가 이 정도로 내가 앞으로 읽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정도는 굉장히 좋은 자료인 것 같다. 리뷰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래가지고 참고 논문을 써놓고 미리 써놓은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프로포즈를 낼 때 이런 것에 대해 쓰겠다 할 때 뒤에 적어도 참고 목록이 3페이지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겠죠. 1차 자료, 2차 자료. 1차 자료를 먼저 쓰고 2차 자료를 나중에 쓰고 그 다음에 한국말 번역본 쓰고 정기 간행물 쓰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제일 처음에는 1차 자료. 두 번째는 2차 자료는 영어부터. 그 다음에 한국말 번역본. 그 다음에 한국 순수한 한국책. 그 다음에는 정기 간행물. 자, 이런 식으로 써내려갑니다. 나중에 이것들은 다 여러분이 써놨으니까 제출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잠깐 받겠습니다. 자료부터는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 좀 다른 질문인데 네. 그 논문을 쓰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네. 세 가지 그래서 성경적 본질, 네. 사회과학 성격, 네. 트렌드에 대한 걸 하는데 네. 그것이 논문을 다른 질문인데 논문을 쓰고 이제 통과가 패스가 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책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책을 쓸 때도 똑같이 들어가야 되지 아니면 아니요. 책을 쓸 때는 전혀 틀립니다. 그러니까 책을 쓸 때는 이거 이제 논문이고 논문하고 책은 완전히 틀리죠. 그러니까 책을 쓸 때는 이제 이런 요런 거 다 빼고 요것만 가지고 책 쓰는 거예요. 보통. 여기 그러니까 이해하고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 가지고 자기 책을 써내는 거죠. 그러니까 논문을 책으로 펼 때는 이거 다 빼버리는 거죠. 물론 서론은 쓰죠. 근데 뭐뭐 할 것이다가 필요 없어요. 이건 모든 것에 대한 것이다라고 쓰고 자기 글로 써내려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논문을 책으로 쓰는 것은
여기 이제 그 논문의 형식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것만 가지고 쓸 수 있죠. 책 여기만 가지고. 그러면 예를 탑픽을 제가 네. 소비자 미션을 성교적인 삶이다. 뭐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의 미션에 대한 부분을 제가 논문을 썼으면 이거를 책으로 하고 싶을 때가 있지. 네. 이런 선한 영향력, 선교사과 비즈니스 선교 그러면은 이 책을 이제 그 인용하고 이런 것들 사실 안 하더라도 좀 대중적 사실 논문을 이렇게 대중적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 책을 읽는 대상이 누군가에 다 틀려지죠. 그러니까 이게 만일에 책을 읽는 대상이 목사님이다. 그럼 약간 학적이 돼야 되고 목회자 입장이 적용되고 이 책이 교회 성도들이 읽혀져야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보편화시켜야 되죠. 보편화시키면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것도 필요, 이런 거 필요 없고, 요거 정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내가 이해한 것만 가지고 쓸 수 있고, 이해한 것을 평가한 가지고 이제 평가를 내리면서 내려갈 수 있죠. 요 정도에서 그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대상에 따라 틀려지죠. 독자가 일반인인가, 아니면 목회자인가, 학자인가, 여기에 따라 책이 다 틀려지죠. 그러니까 일반이면 뭐 각종 아무것도 필요 없죠. 이런 거. 그러니까 뒤에다가 뭐 인용이 이 정도만 쓰면 되죠. 네, 또 다른 거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끝났습니다. 기도하고, 내일 또 질문해 보시고, 내일 올 때 내가 뭘 써야겠다라는 그 하나의 한번 제목을 한번 써보세요. 제목만. 조금 구체적으로. 그냥 무엇에 대한 나는 쓸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적어도 2줄, 3줄 한번 써보세요. 발표합니다. 내일.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학문적인 이야기를 나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적용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우리들이 더 깊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공헌하고 기여하기 위한 글을 쓰고자 할 때 우리에게 선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좋은 자료들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학우들이 앞으로 이와 같은 저술 활동이나 논문이나 글을 써내려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진 작품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내일까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